오늘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딸 조민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학창시절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이 재판 내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 가족, 특히 부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별 기억이 없습니다. 예. 특히 예전 사건을 하나 생각해 보면 최서원 씨 사건에서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에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이재용 씨 변호인 측이 굉장히 당황을 했던 이런 기억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면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최서원 씨 본인 그 어머니 사건에는 정유라 씨는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하하. 매우 드문 경우죠. 그러네요. 예. 네. 일단 나왔습니다. 네. 이제 증언을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더군요. 네. 그러면 검사가 물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튼 오늘 검사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난 다 증언을 거부할 테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재판부가 저는 포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재판에 정경심 씨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포괄적 증언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묻고 제 148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증언 거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신문사항 모두가 증인 본인 또는 부모의 형사처벌 염려가 있는 질문이라서 이거는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검찰 질문지를 다 받아보니까. 세 번째로는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법정에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포괄적 증언 거부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포괄적 증언 거부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기소돼서 피고인인 상황에 증인으로 딸이 갔는데 사실 딸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조사를 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다 조사에다 썼을 공소장에 다 써 있을 거 아닙니까? 딸이 한 얘기를. 그러면 알고 있는 재판부는 애당초 증인 신청했을 때 검사한테 그 증인하면 뭐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그걸 받아준 건 왜 그래요? 예,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보통은 이 재판부에서 사실 이번에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동의를 했어요. 이미 조민 씨가.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한 얘기를 전부 다 재판에서 증거로 써도 된다. 보통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했던 이야기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면 증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동의할 수 없다. 근데 이미 다 동의를 했는데도 불렀단 말이죠. 그다음에 증언 거부권 행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까 왜 포괄적 증언 거부를 인정했느냐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용하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조사했던 내용 이외에 검찰이 낸 질문지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오늘 검찰에서 내놓은 그 신문 조서, 신문 내용을 보니까 이거 실체적 진술 발견에 무용해. 이미 검찰에서 다 했던 얘기를 왜 또 법정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증언 거부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뭘 이렇게 조사하다가도 딸이나 아들 또는 부모가 그거에 관해서 진술을 하면은 좀 못 믿어하고 저렇게 그럴 수 있죠. 제껴놓지 않습니까? 저건 자기 딸에 대한 거니까 또는 자기 부모에 대한 거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할 거야라고 조사하면서도 제껴놓는데 검찰은 꼭 불러다 들어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혹시 아닙니까? 조민 씨가 이제 증인으로 섰을 때 검찰이 날카롭게 어떤 핵심을 찔렀거나 전곡을 찔렀는데 갑자기 거부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이 나오면 재판부에게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보십시오. 제가 말 저렇게 안 하고 협조를 안 합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기존의 검찰의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대하는 재판의 태도를 보면 대체로 재판장을 설득하기보다는 언론을 향해서 재판을 진행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가족 모두가 아들은 증인 신청이 안 됐으니까
남편과 부인과 딸이 같이 법정에 서서 두 사람은 피고인석에서 한 사람은 증언석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민 씨는 아직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여전히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 있고요. 또 만약 거기서 증언을 했을 때 그 증언의 내용이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판에서 그 증언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기소될 위험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니까 뭐 시시콜콜 막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조심조심 하다 보면은 빠지거나 조금 그렇죠. 안 맞거나 하면 나중에 너 위증죄 그때 왜 되는 겁니다, 위증했냐 위증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거를 증거로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죠. 피고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진술 거부권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에 대한 진술 거부권이 있고요. 149조에는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 업무상으로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는 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민 씨를 이전에 정유라 씨는 채택되지도 않았던 부모 재판에 불렀다는 것은 검찰이 법률상의 법률적인 어떤 입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언론을 향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받게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뭐 저도 언론에 종사하니까 제목을 뽑으라면 부부와 딸이 나란히 섰다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사를 뽑으라 그러면 제목을. 그러면 검사하고 변호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판사 앞에서 좀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 다투기도 했습니다. 검사 쪽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이미 증인 신청을 했을 때부터 변호사 쪽에서는 아니 이거는 새로운 어떤 법률상의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도 없는데 이미 다 그 검찰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 증거 인정 다 했는데 왜 부르느냐. 근데 워낙 당사자기 때문에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었다. 조민 씨가 이 범죄 혐의의 지배력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부에서는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준 거죠. 근데 막상 검찰의 신문 내용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사실 없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뭔가 재판부에게 유죄를 어떻게든 증명해내려는 것보다는 뭔가 여론몰이 싸움으로 자꾸 흐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이 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의 일러스트 그림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게 조국 부녀의 그림이었다.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보면 외국인들도 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온 건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뭐 대한민국만 있는 거니까 일반 법원인데 조선일보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LA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신문을 냈는데 거기 딱 찍혀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원에 그것도 거액의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당사자인 박창진 씨가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당연히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국적이 다르더라도 당연히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사진이면 뭐 누구 사진을 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일러스트로 이렇게 음영만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딱 봐도 누구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이게 혐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도 법이 도입되면 그럴 텐데 요건 사실로 아마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매우 높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러스트 사진이 처음 쓰여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서민 씨라고 하는 필자가 조민 씨를 그렇게 취재하는 건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일러스트가 조국 전 장관 조민 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사실은 거의 인지할 수 있도록 밝혀서 썼던 그 사파를 엉뚱한 사건에다 갖다가 쓴 거거든요. 이래서 그런 사례가 이제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악의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드라이브스루로 커피를 받아서 네. 가려다가 커피를 쏟아서 데웠는데 네, 네.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네. 엄청난 배상액이 물려지더군요. 그러니까 커피 뚜껑을 반드시 꼭꼭 씌우라고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왜 안 지키고 있었느냐라고 네,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반복의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러면 그럼요. 고의성이 입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고 고의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사파 같은 경우도 그것도 전혀 관계없는 인터콥 이야기라든지 또 전혀 관계없는 사건에서 사파로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던 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데스킹의 문제인 것인지 조선일보가 데스킹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건 뭐 법정에서 서로가 증거를 가지고 완전한 실수였다라든가 아니면 이건 고의성이 있다라든가 뭐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